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제가 쓴 의견서 덕분에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취지의 글이 이따금씩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카페에 올라오는 후기들이 있고, 여기서 제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사건이 잘 된 것 같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이냐?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 변호사가 밤새면서 의견서를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변호사가 쓰는 의견서는 대체 무엇인가? 개인희생 사건에서 변호사가 의견서를 써내는 일이 기본적으로 흔치가 않습니다. 의견서는 보통 송무사건,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행정사건 이런 데서 서면을 열심히 써서 이제 상대방과 공방을 하고 이럴 때 쓰는 건데, 개인희생 사건은 기본적으로 신청서, 그리고 보정서, 이런 서류 작업이고, 그런 서류들의 대부분은 틀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쟁점이 법원이나 채권자들 혹은 회생위원님 이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의견서를 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의견서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는 광주에서 있은 사건인데, 채무자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개인희생을 알아보시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기각이 났어요. 2023년 5월 18일에 이렇게 기각이 났고, 저희가 이제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의견서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법원에서 빨리 보고 빠른 판단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고부서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기계약이 없어집니다. 그런 일은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급히 작성해서 항고장과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달이 안 돼서 이제 기각 취소 결정이 났죠. 그리고는 곧 이어 이제 개시 결정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각이 났던 이유는 저희로서는 좀 따르기가 힘든 보정 공고가 왔었고, 그 보정 공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기 힘들었던 보정 공고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 회생위원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신 겁니다. 채무자의 최근 채무 비율이 100%다. 그런 반면에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채권자들이 떠안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반면에 개인회생에 들어온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내핍 생활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최근 채무인데도 변제율이 낮게 회생 신청을 한 거는 절차 남용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변제율을 올려라 라는 보정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보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 채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서 채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이런 보정을 받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보정 공고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이 채무자분의 형편 이런 것들을 소명해서 변제율 상향이 어렵다는 보정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각 결정이 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즉시 항고는 당연히 하겠지만, 즉시 항고를 하면서 원래 당초 법원에서 요청했던 변제율을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보정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결할 테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변제율을 올리는 대신에 의견서를 내보자 라는 의견이 맞춰져서 의견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의견서의 표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내용입니다. 내용은 회생위원이 냈던 보정 사항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데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이 점은 회생위원의 말이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 측 의견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는 이렇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개인회생의 발생 원인인 채무에 관해서는 법에 채무액의 한도와 비면책 채권을 규정한 외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사행행위를 해가지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 채무를 부담했을 때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다. 설령 과다한 낭비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생겼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장애가 없다. 그 다음에 물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도 개인회생의 제도의 원래 취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도 엄연한 범죄 피해고, 이러한 제한 사유를 법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위원께서 이제 개인회생 제도를 보이스피싱 사기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채무 비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기본적으로 채무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최근 채무를 법원에서 문제 삼는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개인회생 사건에서 최근에 채무를 막 발생시켜 놓고 사기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생긴 것이지, 이 경우는 채무자의 채무가 전부 보이스피싱으로 생겼기 때문에 법원에서 걱정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다는 점을 이제 어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 역시 회생위원회 독자적인 견해에 가깝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이미 최저한도의 내핍생활, 고생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넘어서서 변제율을 더 올려라 라고 하는 거는 법에 규정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법원과 저희의 견해가 많이 달랐었던 부분일 텐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로 생긴 피해를 채권자들이 떠안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물론 뭐 그 부분도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채무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서 순식간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굉장히 쉽게 빌려주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채무를 이렇게 쉽게 발생시킬 수 없다고 했으면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성행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채무자들이 쉽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사람들이 채권사로부터 쉽게 돈을, 신용대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은 채권사들은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서는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전에 아무 대출이 없었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수천만 원을 선뜻 채권사들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졌다. 채권사 역시도 이런 영업에 기반한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변제금을 올리라고 했던 요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변제계획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런저런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서 소명을 했습니다. 3번 단락이 저희로서는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이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런 보정이 나오는 것은 잘 없는데 광주에서 이제 이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 부분을 보탰습니다. 이런 보정이 낳는 부작용, 첫 번째, 관할 회피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변제율을 강제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법원이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에까지 이런 보정을 내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광주지방법원에 살거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지방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든다. 이런 현상은 결국 광주법원이 광주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주십사라는 취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원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처리 방향이 다른 것은 결국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법률적인 얘기를 곁들였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강하게 썼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대리인만을 저하시고 이 채무자의 삶은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이렇게 단호했지만 사실은 제출하고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항고부서로 이관되면 기약이 없이 이 채무자분들은 기다리셔야 되고 저희로서도 마음이 편치는 못했을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바로 기각 취소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냈던 변제 계획 그대로 개시를 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참 저희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희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도 공감을 해줬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뢰인께도 이 의뢰인이 응당 가지셨어야 할 그 결과물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변호사가 쓰는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이란 거는 참 다양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똑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의견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은 기본적으로 대리인과 의뢰인의 소통, 신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